안녕하세요. 오약사의 약이야기의 오현진 약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약물 배설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동학은 흡수, 분포, 대사, 배설을 포함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인 배설입니다. 약물은 어떤 다양한 통로로 배설이 될까요? 그리고 배설과 제거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약물 상호작용은 주로 어떤 배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이번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내용과 순서입니다. 먼저 약물 배설의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약물 제거가 어떤 것인지 제거의 개념을 소개를 해드리고 약물 배설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약물 상호작용 메커니즘 4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약물 배설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배설은 영어로 excretion이라고 말합니다. 네, 배설 excretion은 physical removal of a drug or its metabolites from the body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즉 physical removal입니다. 그래서 몸에서 약 또는 그것의 대사체가 물리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화학적인 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배설은 물리적으로 우리 몸에서 그냥 빠져나가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몸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배설이라고 하지요. 네, 약이 배설이 되는 다양한 경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입으로 약을 먹었을 때, 이제 경구 투여했을 때의 다양한 배설 경로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먹은 약이 일단 GI 트랙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위장관입니다. 위와 장으로 가죠. 그런데 위와 장으로 갔는데 일부 약들은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약이 다 100% 장에서 흡수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흡수가 되지 않는 약들이 분명 존재하고요. 그렇게 이제 흡수가 되지 않는 약들은 바로 대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으면 대변으로 빠져나가죠. 그리고 이제 흡수가 된 약들은 여기 이제 간문맥을 타고 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문맥을 타고 간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간에서 일부는 또 그 담관을 통해서 배설이 됩니다. 그래서 간에서 일부 약은 담관을 통해서 배설이 돼서 이제 담즙과 함께 바일은 담즙입니다. 담즙과 함께 어디로 분비가 되느냐? 담즙은 장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담즙은 보통 우리가 이제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에서 담즙이 분비가 될 때 같이 분비가 돼서 이제 다시 장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약들은 이제 간으로 이제 장에서 흡수가 돼서 간으로 간 다음에 이제 담관을 통해서 담즙으로 분비가 되고 다시 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장으로 간 다음에 일부는 다시 흡수가 되기도 하고요. 이제 흡수가 되지 않고 이제 빠져나가는 약들은 대변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담즙으로 분비가 된 약들은 결국엔 대변으로 또 상당 부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담즙으로 빠져나가지 않은 약들은 이제 간으로 가서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제 우리 시스테믹 서큘레이션 전신 순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신 순환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우리 온몸을 떠돌다가 이제 신장으로 가게 돼서 신장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게 되면은 소변이 됩니다. 그래서 소변으로 약이 빠져나가게 되는 게 좀 상당량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신 순환으로 들어간 약들이 대부분은 이제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될 거고요. 아주 극히 일부가 뭐 땀샘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선으로 가게 돼서 이제 여기 이제 이거는 이제 모유나 아니면은 이제 땀으로 분비가 되는 이제 배설이 되는 그러한 약들도 아주 일부 존재하는데 이건 아주 소량이고요. 이제 대부분은 소변 또는 이제 대변으로 이게 배설이 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약들이 어떻게 배설되는지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세 가지는 이제 항생제이고요. 이제 플로로퀴놀론계 항생제입니다. 그래서 플로로퀴놀론계 항생제인데 같은 클래스 안에 있는 이제 세 가지 다른 약들이고요. 첫 번째 거 시플로플록사신을 보면은 소변의 70% 정도가 unchanged drug, 그래서 변하지 않은, 그러니까 대사를 받지 않은 약들이 그대로
소변으로 70% 정도가 이제 배설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뭐 대변으로 한 15에서 35% 정도가 이제 배설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리보플록사신 같은 경우에는 한 87% 정도가 변하지 않은 약 그대로, 그러니까 대사를 받지 않은 약의 그 형태 그대로가 한 87%까지 또 이제 소변으로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으로 나가는 약은 정말 듣기 드물고요. 이렇게 소변으로, 이렇게 약 그대로가 소변으로 많이 오는 이러한 특성이 있어서 얘네들은 방광에서, 그리고 요도에서 이제 약의 어떤 그 농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 요로 감염이라든지 방광에 감염이 있을 때, 또는 이제 뭐 신장에 감염이 있을 때, 이런 요로계 감염에 정말 많이 쓰입니다. 왜냐면 이제 변하지 않은 형태의 그대로의 약들이 이제 방광, 신장, 그리고 방광, 요도 쪽으로 많이 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쓰이게 되고요. 대신에 이제 신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약물 용량 조절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시플록사신은 이제 보게 되면은 같은 클래스에 있는 약인데, 얘는 이제 파르마코키네틱 형태가 매우 다릅니다. 얘는 소변에 그 약 그대로 형태로 배설되는 게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포합이 된 이제 글루큐로나이드 컨주게이트 형태로 이렇게 배설이 됩니다. 얘는 약 효과가 없죠. 활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활성이 없는 형태로 대부분 소변으로 이제 배설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 요로계 감염에 사용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목시플록사신은 요로계 쪽에는 절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 신장이 안 좋은 사람에게 사용할 때도 굳이 용량 조절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네릭 같은 계열에 있는 이제 약이지만 이제 얘는 약동학적 특성이 매우 이렇게 다르고, 그래서 사용하는 그 방식도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락툴로즈라는 약을 보게 되면은 얘는 이제 변비에 정말 많이 사용되는 약이고요. 이제 듀라칸 이지 시럽이 여기 이 약인데, 대부분이 보면은 대변으로 약이 빠져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변으로는 아주 극히 드물고 대변으로 대부분 빠져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흡수 자체가 거의 안 되는 약입니다. 그래서 장에서 흡수가 거의 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대변으로 빠져나가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대변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얘는 이제 위장간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마지막에 있는 약은 ursodeoxycholic acid라고 되어 있는데, 뭐 간단하게 줄여서 UDCA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우루사, 그 약의 성분입니다. 그래서 담즙 분비를 도와주는 그런 이제 뭐 담즙을 이제 그 독성 있는 담즙을 좀 친수성 독성이 적은 담즙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하는 약인데요. 얘는 보면 얘도 소변으로 배설은 거의 안 되고 이렇게 대변으로 거의 다 배설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락툴로즈랑은 정말 다른 게 UDC의 얘 같은 경우는 장에서 흡수가 정말 잘 됩니다. 그래서 흡수가 정말 잘 되는 약인데, 흡수가 아주 많이 되는 약인데도 대변으로 이렇게 많이 분비가 이제 배설이 되는 게, 그 이유는 이제 한 90%는 위장관의 장에서 이제 흡수가 되는데, 그리고 나서 간으로 이동합니다. 간으로 이동을 하죠. 근데 간에서 담즙 분비가 됩니다. 담즙으로 분비가 되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담즙으로 분비가 되면은 장으로 다시 이동을 하죠. 그쵸. 그래서 장에서 나중에 이제 뒤에서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부는 또 다시 간으로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흡수가 돼서 간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일부는 이제 그냥 대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에서 담즙으로 이제 배설이 되는 약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맨 나중에 다 대변으로 다 배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러한 약들은 또 이제 흡수는 잘 되지만 이제 대변으로 대부분 배설이 되는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네, 이때까지 약물 배설을 살펴봤고요. 자, 배설은 excretion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제 제거란 무엇인가? 제거는 영어로 elimination입니다. So elimination, 제거란 뭐냐면 removal of a medication from the body through metabolism and excretion.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몸에서 그냥 제거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메타볼리즘은 화학적 제거입니다. 그쵸? 화학적으로 간에서 이제 대사를 받아서 변형이 생기는 거고, 엑스크레션은 이제 물리적인 과정이죠. 물리적으로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변화가 됐던, 물리적으로 변화가 됐던, 어쨌거나 원래 어떤 형태가 이제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elimin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이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elimination half-life는 약동항에서 정말 중요한 이제 개념인데요. 이제 반감기라고 합니다. 반감기, 제거 반감기라고 할 수도 있고, 일단 그냥 반감기라고도 하고요. 자, elimination half-life, 뭐 보통 T2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the time it takes for the elimination process to reduce the plasma concentration or the amount of drug in the body by 50%. 그래서 플라스마 컨센트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혈중 농도가 50% 감소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혈중 농도가 50%가 감소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것을 이제 뜻하는 게 바로 반감기입니다. 네, 반감기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first order kinetics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제 대부분 약들이 이렇게 first order kinetics로 배설과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제거가 되죠. 제거가 되는 속도가 이렇게 first order kinetic을 따르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first order kinetic은 이제 대부분 약들은 이렇게 이제 제거가 되는 그 이제 형태가 이제 first order kinetic을 따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것을 뜻하냐면, 제거 속도, 그쵸? The rate of elimination, 제거 속도가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concentration of that medication in the body. 그래서 약 안에, 우리 몸에 있는 약의 농도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proportional, 그래서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약의 농도가 높으면은 그만큼 제거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약의 농도가 이제 낮아지게 되면은 제거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the fraction eliminated always remains the same. 그래서 그 제거되는 fraction, 비율이죠.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앞에서 반감기가 50%가 제거되는 속도, 그 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50%가 그러면은 제거되는 시간이 항상 일정한 거죠. 그래서 반감기가 일정합니다. First order kinetic을 따르는 약들은 반감기가 일정하다는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Y축은 이제 plasma concentration이죠. plasma concentration이고, 이제 X축이 시간인데요. 이제 플라스마 컨센트레이션이 이제 100일 때 보면은 이제 혈중 농도가 높죠. 그때는 아주 이 기울기가 가파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당 이게 이제 엘리미네이션 되는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이제 그래프인데,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혈중 농도가 떨어지는 속도가 아주 가파릅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르죠. 그러다가 혈중 농도가 아주 낮아졌습니다. 뭐 6.25 이렇게 낮아졌을 때를 보면은 아주 이 그래프가 완만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가 매우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혈중 농도가 변하는 이제 감소되는 속도가 혈중 농도에 비례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이제 제거 반감기를 보게 되면 이제 100에서 50으로 떨어지는 이 시간, 그쵸? 이제 절반으로 떨어지는 이 시간이 보면 1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때 이제 반감기는 1시간입니다. 그쵸? 그리고 50에서 25가 되는 이때도 얼마나 걸리냐. 50에서 25가 되는 거니까 이제 50%가 감소되는 거죠. 50%가 감소되는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1시간이 걸립니다. 그쵸? 1시간이 걸리고 1에서 2니까. 그리고 25에서 12.5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절반이 줄어드는 거죠. 절반이 줄어드는데 보면 또 1시간이 걸립니다. 또 이제 12.5에서 6.25가 되는데, 또 이제 걸리는 시간이 네, 1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first order kinetic을 따르는 그런 이제 제거가 되는 그 속도가 first order kinetic을 따르게 되면은 제거 반감기가 일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이 제거 반감기가 지금 이건 1시간짜리 이야기 이제 예로 그려져 있는데 한 5쯤 되니까 거의 이제 이렇게 미미하게 몸에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 미미하게 남아 있으면 뭐 약이 거의 몸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약을 여기서부터 쭉 떨어진다는 말은 여기서 약이 중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약을 더 이상 먹지 않는 거죠. 약이 중단이 된 다음에 약의 제거 반감기의 한 5배 정도가 되면은 우리 몸에서 약이 거의 다 빠져나갔다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약들은 first order kinetics를 따르게 되고, 그래서 대부분의 약들은 반감기가 일정하고요. 그래서 체내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약이 제거되는 속도는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반감기 5배 정도가 되는 시점이 되면 우리 몸에서 약이 거의 다 빠져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first order kinetics와 좀 완전히 다른 개념의 어떤 제거 그 어떤 kinetics 이제 약동학적 특성을 보면 이거는 zero order kinetics입니다. zero order kinetics는 정말 아주 적은 a few medications, 정말 극히 일부의 약들이 그 제거되는 속도가 zero order kinetics를 따르게 됩니다. 이게는 이제 zero order kinetics는 뭘 말하냐면 그 제거되는 속도가 constant, 일정합니다. 그래서 상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됩니다. 그 농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혈중 농도가 높든지 낮든지 아무 상관없이 일정한 속도로만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반감기는 계속 변하고요. 반감기는 계속 변하고 시간당 제거가 되는 절대적인 양, 그쵸? 시간당 제거가 되는 절대적인 양이 항상 일정하게 되고, 그래서 반감기는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아까처럼 이제 제거가 되는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 그래프인데요. 그래서 Y축이 플라스마 컨센트레이션이고요. 그리고 X축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약을 이제 딱 중단하고 나면은 약이 어떻게 이제 제거가 되냐 보니까 지로 올더 키네틱스를 따르는 약들은 이 기울기가 일정하죠. 왜냐면은 컨스턴트이기 때문에 그죠. 속도가 상수 그죠. 컨스턴트이기 때문에 이제 농도랑 상관없기 때문에 이제 기울기가 일정합니다. 그러면은 반감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00에서 50이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2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elimination half-life가 2시간이죠. 그리고 50에서 그럼 25가 되는 데는 얼마나 걸리냐? elimination half-life가 1시간이죠. 이때는 그쵸? 25에서 12.5가 되는 데는 얼마나 걸리냐? 25에서 15.5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절반입니다. 0.5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zero order kinetics를 따르는 약들은 elimination half-life가 계속 변하고요. 그래서 체내 농도가 높을수록 elimination half-life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농도가 높으면은 그러면은 elimination half-life가 이제 더 길어지는 이러한 형태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러한 약들은 이제 약물 농도가 갑자기 조금 이제 약물 상호작용 때문에 약물 농도가 갑자기 높아지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톡식 도즈 이제 뭐 또 독성을 가지게 되는 그런 톡식 도즈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약들입니다. 그래서 지로 올더 키네틱스를 따르는 약들의 경우에 약물 상호작용 때문에 뭐 대사가 제대로 안 되게 된다든지 제거가 제대로 안 되게 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다른 약들을 같이 먹어서 그 약물 상호작용이 생기게 되면은 그 독성이 나타날 위험이 상당히 커지는 약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약물 배설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약물 상호작용이 생길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메커니즘으로 이제 약물 상호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위에 3가지는 이제 신장에서 약물 상호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고, 4번째는 아까 담즙 분비를 한다고 했잖아요. 일부 약들은 담즙 분비 과정에서 담즙 분비가 된 다음에 이제 대변으로 배설이 되는 그런 약에서 이제 생기는 상호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장에서 상호작용이 생기는 3가지 메커니즘을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renal perfusion이 감소한다. 이제 신장으로 이렇게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신장 안으로 들어가는 혈류량이 감소가 되게 되면 어쨌거나 약이 신장 안으로 들어가야지 배설이 되겠죠. 그런데 어떤 이제 우리 몸 안에 생리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류량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떨어지면서 이제 배설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약은 신장 기능 자체에 영향을 줍니다. 네, 그래서 좀 신장이 안 좋거나 이런 분들이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러한 약들이 되겠고, 이제 두 번째는 트랜스포터 변화. 이제 신장에도 세포가 있고, 혈액에 있는 약이 신장 세포로 이렇게 이동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소변으로 배설이 되겠죠. 어쨌거나 혈관에 있던 약이 이제 여기 소변으로 가는 어떤 통로로 가려면은 여기 세포를 지나야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세포를 지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도 트랜스포터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뭐 장이나 우리 간에서 트랜스포터를 살펴봤는데, 우리 신장의 근위세뇨관이나 이런 데도 이제 모두 트랜스포터가 존재해서 이 혈관에 있는 약들이 이제 트랜스포터를 통해서 세포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소변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터의 변화에 의해서 약물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약이 이제 이동을 할 때는 앞에서도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소수성의 이제 분자량이 작고 소수성이란 말은 이제 기름을 잘 녹는 거죠. 이제 소수성이고 분자량이 작으면은 그냥 세포를 그냥 통과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약들은 또 이렇게 확산을 통해서 또 이제 뭐 배설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재흡수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가 확산을 통해서 좀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약의 어떤 이제 여기 소변의 어떤 pH가 변함에 따라서 약의 이온화 정도가 변화가 되는데 약의 이온화 정도가 변하면서 친수성인지 소수성인지 이게 좀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그 배설이 좀 달라지는 그러한 양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담즙 분비에서 이제 대변으로 가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생기는 약물 상호작용 메커니즘이고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enterohepatic circulation, 장관순환입니다. 장관순환의 변화가 생겨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이 있습니다.